2022년 3월 22일 새벽 3시, 한밤중에 고요를 가르며 코를 찌르는 듯한 역한 냄새가 페이 씨의 잠을 깨웠다. 그녀는 처음엔 단순히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겠거니 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날따라 냄새는 유난히 매캐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남자친구도 코를 찡그리며 짜증을 냈다. 또 배수구야? 진짜 이 건물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네. 그는 투덜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물을 몇 번이고 내렸다. 그러나 물은 내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역류하기 시작했다. 썩은 냄새에 가까운 구역질. 나는 악취가 공기를 타고 거실까지 번졌다. 페이 씨는 어둑한 조명 아래로 변기 안을 들여다보다가 숨을 멈췄다. 거기엔 익숙하면서도 낯선 잔해들이 둥둥 떠 있었기 때문이다. 삶은 듯한 고기 조각,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보이는 미세한 털. 처음엔 돼지고기 찌꺼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덩어리들은 너무 많았고 형태가 너무 불규칙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데. 본능적인 불안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다. 남자친구는 도무지 냄새를 참을 수 없어 창문을 열었지만 찬 공기가 밀려들자마자 한기가 훅 끼쳤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페이 씨는 더럽혀진 화장실을 닦으려다 문득 이게 단순한 배수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경찰관 2명은 현장을 살펴보다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거 이상한데요? 냄새의 근원은 단순한 하수 악취가 아니었다. 물속에서 건져 올린 고기 조각들은 인간의 살점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되었고 배관공이 급히 호출되었다. 배수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짙은 물속에서 고기 조각들이 끝도 없이 밀려 올라왔다. 펌프 바구니에는 삶은 듯한 조직들이 가득 쌓여갔고 그 수는 자그마치 360여 개에 달했다. 경찰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주변 주민들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하나둘씩 복도로 나와 웅성거렸고 페이 씨는 그 소란 속에서도 멍하니 변기 앞에 서 있었다. 눈앞에서 현실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때 경찰의 무전기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본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근처 병원에서 의사 한 명이 실종됐답니다. 확인 바랍니다. 순간 페이 씨의 시야가 어둡게 흔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변기 속의 살점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의 얼굴이 비웃는 듯한 환영이 스쳤다. 그 새벽 아파트 안의 고요는 이미 끝나 있었다. 경찰은 즉시 배수관을 따라 추적을 시작했다. 오래된 건물의 구조도를 펼쳐보니 모든 하수관은 지하 보일러실 근처에서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 어둡고 축축한 통로를 따라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고 경찰 중 한 명이 헛구역질을 했다. 여기서부터 냄새가 심해요. 배관공이 손전등을 비추자 녹슨 파이프 옆으로 이상한 자국이 보였다. 검붉은 액체가 벽을 따라 말라붙어 있었고 그 위로 지문처럼 희미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쪽에는 낡은 의료용 침대 하나와 알 수 없는 장비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 푸른색 방수천으로 덮인 커다란 통이 있었다. 뚜껑을 열자 순식간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터져나왔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분명 인간의 신체 일부였다. 팔, 다리, 그리고 잘린 머리카락 조각들. 살점은 일부 삶은 듯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고 물속에는 고무 장갑과 수술용 가위가 함께 잠겨 있었다. 경찰관의 손이 굳어버렸다. 기록에 따르면 실종된 의사 리 박사는 근처 병원에서 장기 이식 관련 실험을 진행하던 외과 전문의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그가 몇 달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의 집은 바로 페이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위층이었다. 수사팀은 그의 방으로 올라갔다.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고 실내에는 묘한 소음이 울렸다. 누군가 TV를 켜둔 채 떠난 듯한 장면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의료 기록지와 수많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경찰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페이 씨의 욕실 배수구를 클로즈업한 사진이었다. 날짜는 사건 전날 새벽 2시. 이건 어떻게 된 거지? 한 경찰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다. 천장 틈새에서 한 줄기 검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경찰은 조심스레 천장을 뜯어냈다. 그 안에는 누군가가 억지로 밀어넣은 시신의 일부가 있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지만 그 옷자락은 병원 의사의 가운이었다. 리 박사였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다. 그렇다면 배수관 속의 살점은 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 민속 괴담에서 계속됩니다. 리 박사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아파트 전체는 봉쇄되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추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배수관 전체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일부 배관 내부에는 단순한 살점이 아니라 무언가 살아있는 듯한 조직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마치 인간의 장기 일부가 배관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감식반은 즉시 샘플을 채취했다. 현장에서 분석된 결과는 모두를 소름돋게 만들었다. 조직의 DNA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3명의 서로 다른 인간의 유전자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인위적으로 그것들을 섞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낸 듯한 결과였다. 그날 밤 페이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잠시 짐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쪽에서 하는 젖은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다가갔다. 변기 근처에 다다르자 배수구에서 검은 액체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 순간 배수구가 갑자기 쿵 하고 울리며 무언가가 안에서 튀어나왔다. 그것은 한 덩어리의 살점이었다. 하지만 그 살점에는 분명 눈이 있었다. 그녀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몸을 뒤틀었다. 페이 씨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러나 문은 이미 잠겨 있었고 손잡이는 안쪽에서 잠긴 듯 움직이지 않았다. 벽에서, 천장에서 배수관을 타고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백 개의 살점이 동시에 꿈틀대며 마치 무언가를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그때 벽에 걸린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리 박사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스스로 만든 괴물의 일부가 되어 배관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신고를 시도했지만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문장이 떠올랐다. 인간의 몸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완벽하게 다시 만들 수 있다. 그 순간 배수구에서 튀어나온 살점이 그녀의 발목을 감싸며 천천히 끌어당겼다. 페이 씨의 비명은 오래된 건물의 벽 사이로 스며들어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도착했을 때 욕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변기물 속에는 새로운 살점이 둥둥 떠 있었다. 그 표면에는 페이 씨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민속괴담에서 계속됩니다. 사건 발생 후 아파트는 완전히 폐쇄되었다. 경찰은 배수관을 전면 교체하고 지하 보일러실을 콘크리트로 봉인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상한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인근 주민들은 밤마다 물소리가 들린다. 배수구에서 누가 속삭인다. 같은 신고를 남겼다. 한 달 후 현장을 정리하던 배관 기술자 한 명이 실종되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기록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었다. 이건 그냥 배관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살아있어. 배관이 숨을 쉬고 있어.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배수관 내부에서 그의 작업복 조각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 옷감에는 사람의 피부 세포가 엉겨붙어 있었고 그 DNA는 이전 사건의 희생자들과 동일했다. 마치 모든 것이 하나의 생명체로 융합된 듯한 결과였다. 그 후 아파트는 철거되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 지어진 건물에서도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다. 입주민들은 샤워를 하다 배수구에서 심장박동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밤이 되면 수도관에서 일정한 리듬의 진동이 느껴졌고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다. 내 몸을 돌려줘.
완벽한 형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속괴담의 제작진은 실제 사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경찰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해당 문서는 외부 유출 금지로 분류되어 있었다. 대신 내부 기록 중 일부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달되었다. 그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건 322, 페이씨, 실종건, 발견된 살점의 DNA 구조가 일정하지 않음. 일부 샘플은 인간으로 분류할 수 없음. 분석 중 조직이 재생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임. 실험 도중 자가연소 발생. 보고자는 이후 실종. 현재 그 아파트가 있던 부지는 대형 오피스텔로 다시 지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떠돈다. 밤 3시가 되면 욕실에서 척, 척 하는 젖은 소리가 들리고 변기물이 혼자서 올라온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것이 단순한 도시전설이라 말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다. 그때마다 배수구 속에서 누군가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이것은 도시 한복판에서 실제로 기록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괴물의 이야기였다. 여기는 민속괴담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집 배수구 아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이 종결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괴이한 하수구 살점 사건이라 부르며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모두 단순한 배수관 부패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 조민수 경위는 끝내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독자적으로 사건의 자료를 모아 분석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조 전 경위는 낯선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제목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당신도 그 소리를 들은 적 있나요? 메일에는 짧은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영상 속 장소는 분명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 욕실이었다. 하얀 타일, 깨끗한 세면대. 그러나 영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 하단의 배수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왔다. 척, 척, 척. 바로 그 소리였다. 그는 얼어붙은 손으로 일시정지를 눌렀다. 배수구 가장자리, 물에 비친 영상 속 그림자가 뚜렷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얼굴이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눈을 뜨고 렌즈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전 경위는 곧바로 영상을 분석하려 했지만 파일은 스스로 삭제되었다. 그 이후로 그는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몇 주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의 이름으로 올라온 짧은 글이 화제가 되었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건 죽은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물을 틀 때마다 그들은 깨어납니다. 현재까지도 그 글의 작성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졌다. 서울, 인천? 부산, 서로 다른 아파트에서 새벽 3시 정각 욕실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심지어 어떤 피해자는 샤워기에서 피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건 단순한 심리적 공포일 뿐이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배수구 근처에 귀를 대면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고. 다음은 너야.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집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민속괴담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보낸 제보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사건이 잊힌 지 2년 후 민속괴담 제작진 앞으로 한 통의 음성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단지 자신을 이전 오피스텔 관리인이라고 소개했다. 음성 파일은 총 7분 12초. 그 안에는 단순한 제보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처음엔 그냥 물이 잘 안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새 건물인데 이상하잖아요. 배수관도 새 건데. 근데 그 물이 따뜻했어요. 손을 대면 사람 체온처럼. 관리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갔다. 그는 매일 새벽 3시쯤 12층 욕실에서 이상한 진동을 느꼈다고 했다. 벽이 미세하게 울리고 변기에서 거품이 올라왔다. 그는 고무적으로 배수구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금속성 심장박동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때 무언가가 안에서 제 손목을 잡았어요. 사람 손 같았어요. 근데 너무 미끄럽고 차갑고 나중에 보니까 제 팔목에 이빨 자국이 남아있더라고요. 그의 증언이 끝날 무렵
녹음 파일에서는 희미한 노이즈가 섞여 들렸다. 하지만 분석 중 제작진은 그 소리가 단순한 전기 잡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소리를 역재생하자 분명한 문장이 들렸다. 우린 여전히 여기 있어. 그 후 제보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의 신상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작진은 내부 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가 말한 12층 세대번호는 사건 당시 리 박사가 살던 층과 동일했다. 현재 그 오피스텔은 구조적 안전 문제라는 이유로 임시 폐쇄 중이다. 그러나 일부 야간 경비원들은 여전히 그 건물에서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문이 잠긴 욕실에서 갑자기 물이 틀리고 화장실 천장 위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심지어 최근에는 한 입주민이 휴대폰으로 배수구를 비추며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그 속에서 검은 물 아래로 누군가의 눈동자가 반사되어 깜빡이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댓글에는 이건 조작이다라는 반응과 진짜다, 나도 들었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영상이 업로드된 지 몇 시간 만에 자동으로 삭제되었다는 점이었다. 서버 로그에는 사용자에 의해 삭제됨이 아닌 시스템 접근 불가, 외부 수정 감지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다. 그 후로 그 아이디를 사용하던 사람 역시 실종 상태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이건 진짜일까? 하지만 어쩌면 그건 이미 너무 늦은 질문일지도 모른다. 여기는 민속괴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구치 병원 사건 이후 오후구치 병동은 폐쇄되었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다. 지역 주민과 전 직원들은 지금도 그 병동 근처를 피하려 한다. 한 달 전 현지 취재팀은 병원 폐쇄 구역에서 촬영을 시도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카메라가 4층 병동 복도를 비추자 화면 왼쪽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처음엔 단순한 빛의 반사라고 생각했지만 녹화된 영상을 역재생해 확인하자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다.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태였지만 다리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듯 기괴하게 왜곡돼 있었다. 복도 끝에서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문이 스스로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당시 취재팀 중 한 명이 귓속말로 말했다. 저기 분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왜 눈빛이 없는 걸까요? 취재가 계속될수록 팀원들은 이유 모를 현기증과 오한을 느꼈다. 심지어 한 명은 욕실 세면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 대신 낮은 숨소리가 섞여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날 밤 촬영된 영상을 편집하던 팀원 한 명이 갑자기 실종됐다. 다음 날 그의 가방과 장비는 병원 출입구 근처에서 발견되었지만 본인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병원 4층이 다른 차원의 출입구로 불린다고 했다. 환자 중 일부가 갑자기 의학적 이유 없이 사망하거나 기록이 사라졌던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 소문을 들은 취재팀은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 기록실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지난 5년간 4층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기록 일부가 삭제되어 있었다. 삭제된 기록 속에는 이름 대신 불명이라는 글자만 남아 있었다. 또 다른 목격자 증언도 있었다. 전직 간호사였던 B씨는 경찰 조사 당시 숨죽이며 말했다. 환자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눈을 감은 채 있어도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옵니다. 취재팀은 이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다시 현장을 촬영했지만 녹화된 영상 속에서는 모든 병상이 비어 있었음에도 침대 위로 미세하게 들리는 숨소리와 체온이 측정되었다. 심지어 열화상 카메라에는 사람 형체가 아른거렸고 움직임은 실제 인간과 동일했다. 이후 일부 연구자들은 주장했다. 사람의 정신과 영혼은 극도의 공포와 죽음 직전에 특정 환경에서 잔류할 수 있다. 오구치 병원 4층, 특히 디아미톨 사건이 발생했던 구역은 바로 그 잔류 에너지가 집중된 장소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사건 당시 환자들을 돌보던 일부 간호사들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그들은 절대 그 층을 혼자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증언이었다. 그 층의 문을 열면 배수구에서 낮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신체 일부가 스르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오구치 병원 4층은 단순한 폐쇄병동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죽음, 그리고 잔류 에너지가 뒤엉킨 잊혀진 공간으로 남았다. 취재팀은 사건 후 모든 촬영 장비를 폐기하고 철수했지만 그날 찍힌 영상의 일부는 아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포되고 있다. 보고만 있어도 심장이 쿵쾅거리며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후문이다. 여기는 민속괴담입니다. 그리고 이 병동의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쿠보키 아유미 사건은 단순히 범죄로만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 복합체였다. 그녀가 살해한 환자 수, 범행 방식, 그리고 범행 동기 모두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깊은 내면의 분노와 상처가 얽혀 있었다. 31세의 젊은 간호사였지만 그녀는 평생 동안 집단 내 억압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성장했다. 특히 태움 문화와 직장 내 권력 구조는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병원 내부에서 쿠보키는 늘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동료 간호사들은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질책했고, CC라 불리던 병원 부장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쿠보키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심지어 그녀에게 환자 돌봄의 핵심 업무를 맡기지 않고 잡무와 잔심부름만을 시켰다. 쿠보키는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반항할 권한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병원에서 느낀 압박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섰다. 죽음과 생명, 그리고 책임이라는 극단적 환경 속에서 쿠보키는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개발했다. 퇴근 직전 환자가 죽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녀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부담을 피하고 동시에 통제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디아미토를 이용한 살인을 계획하게 된 핵심 심리적 동기였다. 그뿐만 아니라 쿠보키는 병원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상정했다. 동료, 간호사, B씨, 환자, 가족, 심지어 상급자들까지 모두 그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존재였다. 쿠보키는 스스로를 항상 평가당하는 피압박자로 인식했고, 그로 인해 현실과 심리적 환영의 경계가 흐려졌다. 복도 한쪽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그림자. 벽면의 그림자가 실제 사람처럼 느껴지는 환각까지 경험했다. 사건 재판 당시 전문가들은 그녀가 극도의 스트레스와 장기간 억압 속에서 도덕적 판단 기능과 충동 제어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정신적 상태가 범죄 면책 사유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계획적으로 디아미토를 준비하고 반복적으로 주입했으며 행위 후 아무런 죄책감을 드러내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또한 심리학자들은 쿠보키의 행동을 복합적 보상 심리로 해석했다. 환자 사례를 통해 얻는 통제감과 우월감, 그리고 일시적 안도감은 그녀의 내적 공포와 열등감을 보상하는 역할을 했다. 환자가 사망할 때 느낀 공포와 충격은 오히려 그녀에게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쿠보키가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특정 의식을 반복했다는 점이다. 매번 환자를 관찰하고 손목과 손가락에 남은 체액과 세제 잔여물을 확인하며 일종의 자기 확인 의례를 수행했다. 이 의식은 단순히 범죄 후 흔적을 지우는 목적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사건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심리적 장치였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사건 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교도소 안에서도 쿠보키는 다른 수감자들과는 달리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작은 규칙을 위반하면 즉시 감시했다. 심리 치료를 받았지만 그녀는 치료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질문에 대해 최소한의 답변만 하며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겼다. 민속괴담에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 경고한다. 인간이 극도의 억압과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 선과 악의 경계가 사라질 수 있다. 쿠보키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직장 내 권력, 개인의 정신적 취약성까지 얽힌 심리적 비극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연구자들은 그녀가 근무했던 4층 병동을 인간 심리와 공포가 남아있는 공간으로 연구하고 있다. 복도 끝에서 들리는 작은 숨소리,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되는 형체, 그리고 문이 스스로 닫히는 소리, 이 모든 현상은 인간의 공포와 죄책감이 현실 세계에 잔류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민속괴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경고한다. 억압과 분노를 억누르다 보면 누구라도 예측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 쿠보키 사건은 단순히 일본의 의료 범죄를 넘어서 인간 심리의 어둡고도 치명적인 심연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쿠보키 아유미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다. 단순히 환자 살해라는 범죄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한 요양병원의 구조적 문제, 의료인들의 압박 문화, 그리고 인간 심리의
어둡고 불가해한 면까지 모두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직후 병원 측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병원 관계자들은 CCTV를 통해 범행 과정을 재확인했고 디아미톨 주입 방식, 범행 시간, 반복성을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쿠보키는 단순한 충동범죄가 아니라 사전 계획된 치밀한 살인자였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그녀가 피해자들을 선택한 방식은 임의적이면서도 전략적이었다. 즉, 그녀가 자신에게 가장 적은 위험을 주는 환자, 즉 부검이 어렵거나 가족의 관심이 덜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일본 내 의료계와 사회는 큰 논쟁에 휩싸였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의료인, 간호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가? 병원 내부의 태움 문화와 권력 구조가 인간의 도덕심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가? 각종 포럼과 뉴스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은 연일 의견을 나눴다. 심리학자들은 쿠보키의 범죄가 장기 억압과 불안, 외로움이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사회학자들은 병원 구조 자체가 젊은 간호사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강요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법적 논의도 활발했다. 쿠보키가 사전에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그녀가 겪은 정신적 압박과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판사와 변호사, 전문가들은 극단적 심리 상태가 범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결국 법원은 증거와 계획성을 우선으로 판단하여 무기징역과 다수의 살인 예비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판결이 너무 엄격하다며 쿠보키도 피해자다, 사회적 구조가 그녀를 범죄자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병원 내부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겼다. 태움 문화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계가 도입되었고 환자 관리 프로토콜과 약물 관리 시스템도 강화되었다. 특히 디아미톨과 같은 세제 성분을 의료용 수액과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쿠보키 사건은 여전히 의료계 내부의 공포로 남아있었다. 동료 간호사들은 사건이 발생한 4층 병동을 저주받은 층이라 부르며 기피했다. 사건의 사회적 파장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전달됐다. 민속괴담에서는 이를 통해 인간 심리와 사회 구조가 결합했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강조한다. 사람은 누구나 압박과 외로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택이 의도치 않은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쿠보키 자신은 교도소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재판 당시처럼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교도소 내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때때로 그녀는 동료 수감자들이나 교도관들을 관찰하며 마치 자신이 사건 당시 병원을 통제하던 것처럼 상황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를 반복적 사고 패턴이라 지적하며 쿠보키가 범죄를 후회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내면에서 재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사건 후 일부 연구자들은 쿠보키 사건을 현대사회 심리적 공포의 사례 연구로 분류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인간이 억압, 불안, 경쟁,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악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했다. 즉, 이 사건은 의료계 내부 문제뿐 아니라 사회 구조와 인간 심리의 취약점, 그리고 권력과 통제 욕구가 합쳐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재난이었다. 민속 괴담에서는 이 사건을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경고한다. 압박과 스트레스, 그리고 억눌린 분노를 외부로 풀지 못하면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폭력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폭력은 결국 타인에게 돌아온다. 쿠보키 사건은 단순히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심리와 사회 구조의 어둡고 위험한 측면을 경고하는 현대판 공포 이야기인 것이다. 쿠보키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인간 내면의 어둠과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평범해 보이는 간호사, 성실하게 일하는 젊은 여성조차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고 인간 심리와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는 경고로 봐야 한다. 특히 의료계와 같은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환경에서 젊은 직원들은 끊임없는 압박과 비교,
불합리한 지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쿠보키 역시 초기에는 단순한 스트레스와 불만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회적 억압과 경제적 문제, 도박과 같은 외적 요인이 쌓이며 심리적 균형을 잃은 상태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인간 내면의 잠재적 폭력성이 표출되었고 결국은 환자라는 무고한 존재들에게 그 분노가 향했다. 이 사건의 충격적인 부분은 범죄가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디아미터를 주입하는 방식, 환자 선택, 시간 계산, 증거 은닉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되어 있었다. 이런 계획성은 사람의 심리적 복잡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한편 사회적 압박과 구조적 문제는 범죄를 억제하기보다는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사건 이후 일본과 한국 의료계에서는 태움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교육과 훈련, 심리 상담, 내부 감시 체계가 강화되었고 청소년과 젊은 직장인들에게도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쿠보키 사건은 단순히 공포와 충격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 개선을 촉발한 실제 사례 연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공포적 시각에서 보면 이 사건은 인간의 본성적 어둠을 직시하게 한다. 누구나 억압과 좌절, 외로움 속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쿠보키가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낸 냉정하고 계산적인 행동은 우리가 인간 심리의 한계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를 보여준다. 즉, 인간은 외형적으로는 선과 질서를 지켜도 내면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본능과 분노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또한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쿠보키가 겪은 정신적 압박과 태움 문화는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환자를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원은 이를 명확히 판단했고 사회는 이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피해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민속회담에서는 이 사건을 전하며 시청자에게 묻는다. 당신은 억압과 스트레스 속에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가? 쿠보키 사건은 단순히 의료계 범죄가 아니라 인간이 외부 압력과 내부 심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그 실패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고하는 사례이다. 사건의 여파는 단순히 범죄자 처벌로 끝나지 않았다. 병원 내부 규칙 강화, 심리 상담 제도 도입,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쿠보키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다. 사회와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개인의 내면을 무시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동일한 공포가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결국 이 사건의 진짜 공포는 눈에 보이는 살인만이 아니다.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억압과 분노, 그리고 인간 심리의 불확실성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쿠보키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과 경고, 그리고 인간 본성의 그림자를 동시에 남겼다. 누구나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억압과 외로움 속에서 폭력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사건의 표면적 공포를 넘어 인간 심리와 사회 구조, 그리고 그 경계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현실까지 살펴봤다. 쿠보키 아유미 사건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인간, 내면을 성찰하게 만드는 현대판 민속괴담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민속괴담적 시각에서 현대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쿠보키 사건과 러펑핑 사건? 두 사건 모두 사람의 일상 속 평범함과 신뢰 속에서 발생한 공포였다. 옆집 사람, 직장 동료, 병원 직원처럼 겉으로는 친근하고 안전해 보이는 존재가 어느 순간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잔혹한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민속괴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포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멀스멀 다가오는 것이다. 이번 두 사건 역시 눈에 보이는 살인, 증거,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와 일상의 취약점 속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존재했다. 그 의미에서 현대의 공포는 예전의 괴담처럼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닌 인간 자체일 수 있다.
도시 아파트? 병원? 직장이라는 친숙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은 오히려 더 큰 충격과 공포를 준다. 러펑핑 사건을 돌아보면 25살의 젊은 여성 간호사가 어떻게 삶을 잃어가는지, 도박과 경제적 압박, 관계의 착취가 어떻게 인간을 극단으로 몰아가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쿠보키 사건은 인간 내면의 불만과 억압, 직장 내 구조적 문제와 심리적 폭력이 환자라는 무고한 존재들에게 어떻게 잔혹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평범한 인간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민속괴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교훈과 경고다. 이 사건들도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시청자에게 경고를 던진다. 경제적 압박과 도박, 직장 내 압력과 불합리, 인간관계의 착취는 언제든 폭발 가능한 화약고와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화약고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건들은 사회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청년과 직장인에게 과도한 업무와 경쟁, 병원 내 위계 구조, 경제적 빈곤과 부채, 도박 문화와 불합리한 권력 관계는 개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즉, 공포는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민속괴담이 오래전 사람들에게 공포와 교훈을 동시에 주었듯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사례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두 사건을 민속괴담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대 사회의 귀신과 괴물은 더 이상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과 사회 구조 속에 숨어있는 심리적, 사회적 위험임을 깨닫게 된다. 즉, 누군가의 얼굴 뒤에 숨어있는 복수심, 불만, 좌절, 억압, 탐욕이 현대판 유령처럼 서서히 나타나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민속괴담의 공포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고 대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러펑핑과 쿠보키 사건을 통해 시청자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사회 구조가 이런 극단적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의 괴담은 단순한 이야기 속 공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 위험과 교훈을 결합한 살아있는 괴담인 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인간 심리의 연약함과 위험성이다. 누구나 스트레스와 압박, 좌절 속에서 평정심을 잃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선택하는 행동이 자신과 타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 쿠보키와 러펑핑 사건은 사회적 구조와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이 결합할 때 어떤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이다. 민속괴담은 오랜 세월 인간의 공포를 이야기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위험과 교훈을 전달해왔다. 오늘 우리가 다룬 사건 역시 현대판 민속괴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이야기를 단순히 충격과 공포로만 끝내지 말고 현실에서의 경각심과 자기 성찰, 사회적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포는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민속괴담과 현대 범죄 사례는 서로 다른 시대를 잇는 인류 보편적 경고 메시지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공포와 불안을 마주한다. 하지만 그 공포는 과거 민속괴담처럼 눈에 보이는 괴물이나 유령의 형태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러펑핑 사건과 쿠보키 사건은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숨쉬는 인간 심리와 사회적 구조에서 비롯된 공포다. 이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충격과 흥미를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상황과 그 결과를 경고하는 살아있는 사례다. 러펑핑 사건을 되짚어보면 단순한 경제적 압박과 도박, 그리고 권력관계 속 착취가 한 젊은 여성을 어떻게 극단으로 몰아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 25살의 젊은 간호사였던 그녀는 꿈과 희망을 품고 사회에 나섰지만 경제적 빈곤과 도박으로 인한 부채, 그리고 인간관계의 착취가 결국 그녀를 범죄자로 변하게 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구조 속 취약점이 합쳐져 인간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반대로 쿠보키 사건에서는 병원 내의 위계 구조와 직장 내 괴롭힘, 동료 간의 갈등이 누적되어 환자들에게까지
잔혹함이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 범인은 단순한 살인이 아닌 자신이 겪은 억압과 불만을 무고한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방식으로 공포를 만들어냈다. 즉, 인간 내면의 심리적 어두움이 구조적 문제와 결합하면 예측할 수 없는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민속괴담의 본질은 항상 교훈과 경고를 담고 있다. 이번 사건들을 현대사회의 민속괴담으로 바라보면 공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 일상, 구조 속에 숨어있는 심리적 위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시청자는 이런 이야기를 단순히 흥미로운 사건으로 소비하지 않고 만인여 작가 선아주는 소비를 시청자는 이런 이야기를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며 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도박으로 인한 압박과 부채, 관계 착취는 오늘날 많은 젊은이와 직장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다. 작은 실수나 일시적 충동이 러펑핑 사건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권력 구조,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그리고 무책임한 관리와 위계 질서도 개인과 타인의 삶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쿠보키 사건은 이러한 사회적 구조적 위험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공포와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첫째, 자신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을 항상 성찰해야 한다. 압박과 좌절 속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피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과 의식이 필요하다. 둘째,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권력 착취, 경제적 착취를 방관하지 않고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려는 의식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와 경고를 공유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 방어 수단이다. 민속괴담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왔다. 보이지 않는 공포를 경고하고 상상과 대비를 통해 인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 러펑핑과 쿠보키 사건은 결국 인간이 만든 공포, 즉 현대판 민속괴담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공간, 구조 속에서 누구나 공포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공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 괴담과 닮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현대사회의 공포는 인간 스스로 만들고 경험하며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포와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존재하며 그것을 인식하고 대비하며 자기 성찰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속괴담이 오랜 세월 인간에게 전한 교훈처럼 현대사회의 공포 역시 단순한 흥미를 넘어 삶을 지키고 사회를 개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오늘 우리가 다룬 사례들은 충격적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경각심과 자기보호, 사회적 책임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경계하고 인간 심리와 사회 구조를 이해하며 나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바로 현대판 민속괴담의 핵심 메시지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공포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 속에서 살아남는 법과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건들은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니다. 러펑핑과 쿠보키 사건 모두 인간 내면의 어두움과 사회 구조의 결함이 만나 극단적인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 사건들은 마치 고대 민속괴담 속 악령처럼 우리 일상 속 깊은 곳에서 잠복하고 있는 위험을 상징한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탐욕과 분노, 질투와 절망이 어떤 결과로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하다. 러펑핑 사건에서 우리는 젊은 여성의 삶이 경제적 압박과 도박, 관계 착취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확인했다. 25살이라는 나이에 꿈과 희망이 가득해야 할 순간에 도박과 빚, 그리고 권력의 착취가 그녀를 범죄의 길로 몰아갔다. 그리고 그 끝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잔혹함으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히 그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으며 사회적 구조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위험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경고한다. 쿠보키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병원이라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에서도 직장 내 위계와 괴롭힘, 동료와의 갈등은 무고한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쿠보키는 단순히 자신이 당한 억압을 피해자들에게 투사했지만 그 결과는 수십 명의 사망과 사회적 충격이라는 비극으로 나타났다. 즉, 인간 내면의 어두움은 사회적 제약이나 도덕적 규범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첫째,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인간관계 속 착취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둘째, 사회 구조와 환경 속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자신의 심리 상태와 행동을 성찰하고 극단적 선택을 예방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민속괴담이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전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경계하라. 오늘 우리가 다룬 현대 사건들은 이 메시지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현대판 괴담은 이제 눈에 보이는 유령이나 괴물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 관계, 구조 속에 숨어 있다. 우리가 이를 인식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혹은 비극을 초래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민속괴담 채널, 민속괴담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다. 공포를 단순히 흥미와 자극으로 소비하지 말고 그 안에 숨은 교훈과 경고를 읽어내길 바란다. 우리 주변의 위험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현대판 민속괴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이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은 충격적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현실적 경각심과 자기보호, 사회적 책임을 배울 수 있다. 공포와 불안은 항상 존재하지만 이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을 다음 세대와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 민속괴담 채널, 민속괴담에서 다룬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경각심과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과 인간 내면의 어둠을 인식하고 주변과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속괴담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단순한 공포 이상의 교훈과 경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는 채널로 남겠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공포와 충격, 그리고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다.